예, 안녕하십니까, 홍기빈입니다.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길드 사회주의와 기능의 왜곡이라고 하는 소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길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192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을 이해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의 조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그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그 당시 20세기 초의 사회주의 운동 및 사상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이것도 좀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드 이야기 하기 전에요. 먼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조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 파비안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 사회주의 운동사를 갖다가 이 대부분이 막스주의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스주의 운동만 있었던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회주의 운동을요. 근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 그 당시에 그 막스주의가 19세기 말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그건 제2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조직을 매개로 해서 각국에 있는 사회민주당들에 있어서 는 최소한 1920년대까지는 30년대까지는 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만, 막스주의가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막스주의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배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중요한 조류는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은요, 사상사적으로 보자면은 그 아나키스트 운동의 연장에 있습니다. 아나키스트, 보통 우리가 무정부주의 운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아나키스트 운동이 19세기 중반에 이제 바쿠닌 같은 사람이 있을 적에는 이 집산주의적 그 무정부주의다, 집산주의적인 무정부주의다 그래가지고 아나키즘이다 그래갖고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 혼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리즘으로 경유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혼란을 겪다가 19세기 말 1880년대 정도가 되면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게 아나키즘의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조류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당시 진행되는 2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공장 시스템이 이제 지배적인 산업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개별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그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뭐 몇백 명 몇 차원이 아니고 몇천 명, 어떨 때는 몇만 명짜리가 있는 큰 사업장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대공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대공장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산업적 연관 관계를 맺고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산업적 관계로 재편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하나 생기게 되면요, 저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그때쯤이었는데, 경상도, 그러니까 부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상북도까지 전체가 하나의 산업지대로 이제 거대하게 변해나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때 생디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랑스 말로 노조를 뜻합니다. 노동자들의 그 조합을 뜻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노동조합하고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사회 전체가 이 제2, 2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사회 전체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이, 그리고 사실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산업 관계가 아니냐, 즉 대공장들의 모음이, 그리고 그 대공장들끼리의 관계라는 게 사실상 바로 사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대한 대공장들을 굴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와 경영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공장을 우리 것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들의 생디카, 즉 우리들의 모임인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 평의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 노동자 평의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사회 산업 전체를 갖다가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사회의 공장과 산업 전체를 이렇게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주적인 질서인 공장 평의회 같은 게 지배하게 된다면은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국가가 없더라도 사회 전체가 얼마든지 풍요하게 산업적인 산업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도 없고 국가도 없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다스리는 해방된 산업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게 역사책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막스주의자들 역사책엔 잘 안 나옵니다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노동자 그 어떤 산업 지역에 가게 되면은 사실상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던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에 보면은 워블리라고 보통 부르는 그 급진적인 일반 노조가 있었어요. 이게 그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노조였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같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이 생디칼리즘의 영향을 받은 노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이태리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를 풍미하던 그 노동운동이자 아나키즘의 형태였었어요. 이 생디칼리즘이라는 게. 즉 국가를 부인하고 자본가나 경영진들을 다 일수해버린 다음에 거대한 공장을 굴리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공장과 산업과 사회를 운영을 하자. 이게 생디칼리즘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 말고 그 영국에 있었던 뭐 다른 나라의 사회민주당들, 아까 말한 막스주의자들이 그 장악하고 있었던 사회민주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영국의 파비안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죠. 이 파비안 사회주의는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막스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영국 그 진보적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흐름이었는데요. 이 파비안 사회주의자들이나 이 독일 막스주의적 사회민주당이나 공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의 중앙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아까 말한 생디칼리즘은 아래로부터 노동자들 평의회가 아래로부터 사회를 접수해 올라가서 국가를 없애버린다라는 계획이었다면은 이 파비안 사회주의라든가 국가 사회주의의 경향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산업을 위로부터 접수해 들어간다. 그래서 중앙 계획을 펼쳐가지고 자본주의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의 경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길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운동인데 이 두 가지를 접합시키는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과 불처럼 들리는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들리는 이 두 개의 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느냐? 길드라고 하는 조직과 길드라고 하는 생산 방식과 그 에토스를 동원한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상인데요. 이 길드 사회주의를 구상했던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창시한 건 아닙니다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G.D.H. 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항상 그 G 앞부분 이름은 다 이렇게 스펠링으로 줄여서 G, D, H 이렇게 쓰는데요. 그것을 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그 이 영국 지배 엘리트의 한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사회주의자가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윌리엄 모리스한테 굉장히 깊게 경도가 돼가지고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비안 사회주의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인재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국가사회주의자가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그 윌리엄 모리스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봐서 이 생디칼리즘에 또 깊게 경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우리 파비안 사회주의자 그룹의 어떤 그 자라나는 그 신세대 꿈나무였던 이 우리 예쁜 G.D. 콜 이 젊은이가 생디칼리즘에 경도되어 있으니 이를 어쩌냐라고 하는 적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그 생디칼리즘하고 이 파비안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전출시킨 논리는 이랬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생산 조직을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길드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저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그 게임 세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름인지도 모르겠어요. 길드라고 하는 게.
자, 역사적으로 보자면 유럽 중세에 있었던 생산자 조직을 갖다가 보통 길드라고 하죠. 길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령 빵 굽는 사람들 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제빵사로 불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숙련을 닦아야서 그 자격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다른 빵 굽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빵 굽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빵 굽는 사람과 빵이라는 제품의 일정한 질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인 생산자 조합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중세 길드가 했었던 역할은 단순히 모여가지고 빵을 생산하고 빵 굽는 사람들의 생계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기능적인 것만 추구했던 모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토니스 얘기를 하면서 게젤샤프트다, 게마인샤프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절대로 게젤샤프트에 해당하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드가 빵 굽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자들을 위해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생산자들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굽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생활, 그 생계 도모만 관련했던 게 아니고요. 빵 굽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냐,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교회는 잘 나가고 신앙생활은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길드가 속해 있는 도시 전체와의 어떤 조화로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그 성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종다기한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모든 성원들이 그야말로 전면적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길드라고 하는 게 게마인샤프트이기도 하고 게젤샤프트이기도 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코올이 가지고 있었던 전망은 바로 이 생산자들을 갖다가, 지금 자본주의에서의 생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본가가 자본을 투하해서 임노동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또는 회사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게젤샤프트로서 생산이 조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상품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은 시장에 나가게 되는데, 시장에서 상품을 사가는 소비자들은 또 철저하게 돈 놓고 물건 먹기, 돈 놓고 상품 먹기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하나의 게젤샤프트의 논리로 이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것과는 소외된 하나의 그 권력으로서 전쟁만 하는, 사회하고는 무관한 또는 사회를 위에서 지배하는 지배적인 권력으로서의 국가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식의 억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구조 아니겠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생산을 이렇게 자본가와 임노동이 조직을 할 것이 아니라 길드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조직에서 자본가의 지배를 철폐하고 생산에 임하고 있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길드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길드로 조직을 하고 그 길드 안에서 생산량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갖다가 생산자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했었던 자본에 의한 임노동의 착취 같은 일들도 면할 수가 있겠죠. 길드는 노동자들 생산자들 공동체이기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가혹하게 착취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또한 이 길드가 사회를 위한 생산자들 조직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사회를 착취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길드와 길드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방직공 조합과 방직공 길드와 방적공 길드의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업자들 길드와 그 다음에 요식업자 길드와의 갈등이 당연히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생디칼리스트들이 꿈꿨던 것처럼 이 생디칼리스트들의 비전과 닮아 있는 점이 있죠. 사회 전체를 하나의, 그러니까는
다종다기한 산업들 간의 그 아주 길고 긴 그 연쇄 관계로서 사회를 바라보고 그 각각의 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사회를 갖다가 산업을 운영하고 사회를 조직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싱디칼리즘의 비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길드 사회주의도 그렇다고 닮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생산자들 길드도 조직해서 스스로 사회를 조직하자니까요. 그런데 싱디칼리즘하고는 다르게 길드하고 길드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중재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그냥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배도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 길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길드들과 동렬에 서 있는 하나의 평등한 하나의 조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학에 나오는 그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게 그 통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회적인 여러 조직이 하나일 뿐이다. 이 다원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드와 길드가 갈등할 때는 국가가 길드들 중간에 서가지고 길드들을 조화시켜서 하나의 사회적인 통합을 담당한다 하는 기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길드 사회주의는 싱디칼리즘의 비전과는 다르죠. 국가가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비안 사회주의나 그 막스주의적인 사회주의가 생각한 것처럼 사회와 경제 위에 군림하면서 전체 산업을 통제하고 전체 경제 활동을 총괄하는 이런 특이한 위치에 있는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얘기도 드렸고 등등 하니까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칼폴란이 이 코울이 지금 얘기한 길드 사회주의가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20년대 초중반에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스웨덴의 그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였었던 에른스트 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나 지금 말한 칼폴란이나 이 GDH 콜의 길드 사회주의자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폴라니의 경우에 그 당시에 썼었던 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테니스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학에서는 기능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런 대립구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폴라니는 이때 그 GDH 콜의 그 길드 사회주의에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콜도 또 이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그 19세기 중반에 그 영국의 그 사회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능적 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봤냐면은 대충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의 실체는요, 인간들의 인격적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테니스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게마인샤프트가 되겠죠. 그게 사회의 실체라는 겁니다. 실제로 칼폴라니는 이 테니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굉장히 테니스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좋은 삶을 만들려고 서로 모여서 서로 돕고 하는 게 사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기능이 생기게 되겠죠. 이를테면은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놀다 보면은 그래서 며칠 동안 즐겁게 놀았더니 옷이 다 더러워졌다. 그럼 우리 옷 다 빨러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그 옷을 벗어가지고 우물가로 가야 되는데 매번 그거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 요 빨래를 전담하는 사람을 두자. 그래가지고 옷 더러워지고 우리 다 옷 벗어갖고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대표로 가서 우물가에서 빨래 빨아오게 하자. 요렇게 해서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폴라니 얘기입니다. 즉 사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는 집단적 좋은 삶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회의 실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을 읽을 전에 저게 사회의 실제라고 저는 옮겼는데 The Reality of Society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그의
그 거대한 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의 실체는요, 길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길드보다 상위에 있는 길드조차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의 기능적 조직이죠. 도자기만 굽는다든가 또는 뭐 유리창만 만든다든가. 사회의 진짜 실체는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즐겁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사회의 실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단이 이런저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는 뭐냐? 국가든 시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마저도 다 기능일 뿐이지, 이런 제도들은 모조리 다 도구이며 기능일 뿐이지 사회의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사람들이 종교를 갖다가 사회의 실체로 바라보고 종교를 중심으로 신정사회 같은 걸 구성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회들은 보면 국가를 사회의 실체로 놓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 전체를 조직하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시장에서의 상품과 화폐 관계라고 하는 게 사회의 실체다라고 놓고 사회 전체가 이 상품과 화폐 관계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서 경제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사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폴라니가 보기에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회의 실체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 실체고, 시장도 국가도 종교도 학교도 그 밖에 그 어떤 기능이나 제도도 사회의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회이론이 되죠. 이게 폴라니가 코울의 영향을 받아서 구축했던 길드 사회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